가상융합 경제 활성화 포럼 1차 세미나. 오늘은 지금 이번 시간은 생태계 분과에 대한 내용들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늘 생태계 분과의 1차 세미나는 제조업 기반의 제조업 중심 혹은 국방이나 제조업 분야의 가상융합 경제, 이게 메타버스라고 얘기해 왔었던 부분들인데요. 그런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의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또 걸려 있는 그런 어떤 걸림돌 같은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두 분의 발제자들의 발제를 먼저 듣고 저희가 토론 시간을 갖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명지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에 재직 중인 김정수 교수입니다. 제가 생태계분과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분과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전주대학교 한동순 교수님은 오늘 원격에서 줌으로 지금 원격 접속을 해 주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이따가 토론 시간에 같이 토론 진행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제를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 이 산업 전문가 분을 두 분을 초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분 각각 하고 계시는 사업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메타버스 영역에서의 기술 산업 분야를 지금 맡고 계신데요. 두 분 첫 번째 발제를 맡아 주실 분은 PNC 솔루션의 최치원 대표님이십니다. 그래서 PNC 솔루션은 기술 기반의 실제 제조, 우리가 AR 글라스를 제조를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우리가 AR 글라스 하면 잘 알고 있는 그 MS의 홀로렌즈 같은 게 있지만, 국내 기술로 쭉 기술 축적을 하면서 개발을 해와서 작년에 CES 혁신상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술적인 진보와 실질적인 적용의 어떤 단계로 지금 가고 있고, 현재로는 국방 도메인 부분에서 굉장히 전투훈련이라든가 실전투훈련이나 어떤 실무기 체계를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귀한 장비로 지금 솔루션으로 적용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원 대표님이 첫 번째 발제를 해 주실 거고, 두 번째 발제는 슈타겐의 김원현 대표님이 발제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슈타겐은 제조 산업 분야의 메타버스 전문 기업인데요. 주로 지금 현재 주 고객사인 현대자동차의 생산 공정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메타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전환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접근을 해주고 계시는 그런 또 기술 축적 전문 회사이시고요. 여기도 또 기술력을 인정받고 산업의 기여를 인정받아서 작년 2023년에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그런 또 좋은 그런 기업 두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최치원 대표님, PNC의 최치원 대표님 먼저 모시고 AR 글래스를 기반으로 한 증강현실 기술 기반의 제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제목으로 일단 발제 진행하시는 부분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앞서서 교수님께서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증강현실 기술 기반의 제조업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다음은 공간 컴퓨팅이다 라는 저희가 이제 문구로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회사는 AR 글래스를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AR 글래스를 가지고 주로 국방, 의료, 제조, 이런 교육, 이런 분야에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히 이제 제조 분야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기술이나 시장,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제품을 포함한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글래스를 좀 소개를 드릴 생각이고요. 그다음 오늘 이제 가장 주제에 맞는 디지털 트윈,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을 가지고 제조업에서 어떻게 활용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회사나 또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유스 케이스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에 앞서서 요즘 매우 화두가 AI인데요. 어찌 보면은 그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이제 바둑을 둬서 인간이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승리했다,
이런 기록을 남겼던 때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이제 다들 와 하고 이제 멋지다 했지만, 그리고 나서 역시나 AI라는 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쓰이지, 뭐지, 뭔가 대단한 기술이야 라고만 얘기하고 좀 사그라들었다, 좀 잊혀져 갔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찌 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어떤 실제 산업 또는 뭐 우리 생활에 이제 AI가 들어와서 이제 쓰여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기술이 처음에 이제 생겨나서 사람들에게 어떤 멋짐 또는 필요성 또는 미래성을 이제 보여주고 나서도 실제로 쓰이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VR, 뭐 AR, MR, 뭐 또는 XR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뭐 다양한 분야에서 쓰여질 수 있구나, 또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이런 연구 개발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 제품 또는 서비스가 되는구나에 대한 거는 우리가 그동안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전에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굉장히 좀 붐을 일으키면서 XR이라는 기술이 메타버스 어떤 플랫폼 서비스와 결합이 돼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걸 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이제 갖게 됐었고요. 하지만 또 최근 1, 2년 사이 기사를 보면은 메타버스는 뭐 허구였던 것인가, 또는 메타버스가 과연 실존하는 것인가,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면서 좀 인기가 좀 사그라드는 좀 이런 아쉬운 현상들이 있었는데요. 앞서서 제가 AI를 이제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러한 어떤 관심 니즈에 따라서 굉장히 증폭이 됐다가 약간 사라진 듯한 느낌을 받지만, 결국 어느 순간에는 이러한 기술이 우리 생활 또는 어떤 환경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서 분명히 저변이 굉장히 확대될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자꾸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은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소설에서 처음 이제 그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이제 초현실이라는 어떤 단어로서 굉장히 뭔가 현실과 가상세계, 증강현실 또는 어떤 가상의 공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융합된 용어로 쓰여지고 있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가 지금에 와서는 도대체 이게 정확히 뭘 지칭하는 거지? 라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굉장히 이제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 그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 디지털 트윈이 메타버스 안에 이제 들어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디지털 쌍둥이잖아요. 그래서 실세계가 있고 어떤 가상의 세계가 쌍둥이처럼 존재할 수도 있고, 또는 이걸 연결을 1대1 또는 다자 간에 연결을 해서 가상에 있는 무언가가 현실에서 있는 무언가가 가상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또는 연동을 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개념 때문에 산업 분야에서 특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여기서는 그 디지털 트윈이 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어떤 개념적인 것들, 그 다음에 실사례 몇 가지를 아마 소개해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마 제 다음에 슈타겐 대표님께서 좀 더 잘 설명해 주실 걸로 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 또는 이제 최근에 근접한 과거 미래를 이제 보면은 VR을 가지고 어떤 가상의 영화를 본다거나, 또는 가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여행을 한번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해봤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SK텔레콤의 이프렌드도 그렇고 가상 어떤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활에서만 콘서트를 즐길 수 있었던 거를 가상 세계에서도 내가 나 혼자 즐기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들어와서 그거를 체험할 수 있는 것까지가 이제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까지 온 상황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미래에 나가면은 내가 하고 있는 무언가와 가상의 무언가가 완전히 일치화가 되거나,
또는 오히려 현실보다는 가상에서 나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조금 더 많아지거나 또는 더 풍성해질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산업 분야에서도 또는 제조업 분야에서도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폭넓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확장현실이 공간 컴퓨팅을 구현하려면 좀 더 리얼하고 쉽고 똑똑하게 세상과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정의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 말이 어찌 보면 디지털 트윈하고 상당히 이제 맥락을 같이 하는 말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40분 정도로 이제 시간을 할당받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요 원본 자료는 아마 이제 공유를 해드렸는데, 동영상 자료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동영상 자료를 오늘 여기서 다 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동영상 자료는 앞에 조금씩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이제 하겠습니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VR 기술. 지금까지 주로 게임을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제품 설계와 디자인부터 모의 면접까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면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태리 기자입니다. 가상 공간의 3D 입체 화면으로 구현된 실물 크기의 자동차입니다. 이곳에서 세계 각지의 직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디자인을 만들어갑니다. 차 외부는 물론 안으로도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 가상 공간의 자동차들입니다. 이렇게 VR 방식을 활용하면 개발 중인 자동차를 미리 체험하고 논의해볼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1분에서 2분 정도씩만 일단 짧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긴 할 건데요.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뭐 특히나 이제 자동차 분야는 뭐 역시 다음 발자자께서 더 잘 설명해 주시긴 하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부터 현재 또는 약간의 미래, 요 현재를 기준으로 요런 정도의 기술 수준이 방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자동차를 만약에 설계한다 그러면 이 디자인이 어떻게 될까를 모니터에서만 보다가 여기 현재 예시 같은 경우에는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현실과 1대1 사이즈 또는 현실과 아주 근접한 색깔을 가지고 실물과 같이 어떤 슈트도 한번 착용해보고 장갑도 착용해보면서 내가 만지는 효과까지도 유사하게 내보면서 체험도 하고 느끼게 해줌으로써 이 어떤 자동차를 실제로 만들어 보는 시간 또는 비용, 다양한 어떤 기회비용들을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거를 현실 대비 뭐 한 70% 또는 한 90% 정도를 미리 해볼 수 있는 이러한 기술과 상황이 되었다. 이게 지금 현재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서는 이제 VR이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제 MR 글래스 또는 뭐 AR 글래스, XR 글래스로 부여지는 것에 대한 사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앞에는 실제 공간 안에서 또 다른 가상의 형상들이 나타나며 손가락으로 제어하거나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MR이라 불리는 혼합현실 기술 덕에 가능한 일입니다. 기존의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다 실시간 위치 기반이 더해진 고도의 미래 기술입니다. 사용자의 시선에 따라 가상의 객체가 나타나고 직접 위치를 옮길 수 있는 점이 기존의 증강현실과 차별점입니다. 그동안 영화에서 종종 등장해 볼 수 있었던 MR이 국내 기업에 의해 환생됐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아까 VR하고는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있고 좀 더 앞서가고 미래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앞서서는 이제 가상현실에서 내가 어떠한 개발하고 싶은 제품 또는 뭔가 생산해야 할 제품에 대해서 실대와 1대1 사이즈로 한번 체험해 보면서 내가 뭔가 좀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가상현실에서 해봤다면, 이번에는 현실에서 가상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현실과 가상이 좀 더 혼합된 상태에서 좀 더 리얼리티를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요런 정도의 상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린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뭐 XR, 뭐 통칭해서 VR, AR, 뭐 MR을 통칭한 XR 또는 메타버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할까? 뭐 필요할 수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좀 더 이게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와닿게 되는 시기가 이제 코로나가
발생함으로써 우리가 비대면이란 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줌을 통해서 화상회의를 정말 실제로 많이 해보고, 뭐 저만 하더라도 기존의 화상회의를 할 때는 좀 답답함과 내가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많았었는데요. 이제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든 이 줌을 통해서 회의를 하고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하나씩 해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몰입을 해보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가능하구나, 회의가. 그걸 느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서 이제 단순히 이제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메타버스 또는 디지털 트윈이 더 많이 발전하려면 그 안에서 뭔가 화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는 욕구가 이제 발생하게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아마 실제로 다양한 어떤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런 디지털 트윈 또는 메타버스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좀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진짜 하려면 어쨌든 하드웨어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예전에 이제 뭐 어떤 천리안, 뭐 하이텔 나누리 같은 통신을 가지고 많이 했던 게 이제 채팅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거리에 있는 사람과 채팅을 하면서 내가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어떤 PC라는 게 생기면서 그런 일이 가능해졌고, 기술이 더 발달해 보니 스마트폰이 생겨서 카톡을 통해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손자 간에도 언제든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어떤 접근성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앞으로의 미래의 어떤 이런 필요한 하드웨어는 아마 이제 VR 장비 또는 AR 장비 또는 뭐 홀로그램 장비, 아마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하드웨어가 우리 현실에 많이 이제 보급이 되어야만 사람들은 접근이 이제 쉬워지고 실제로 이제 거기서 많은 일들이 이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VR 같은 경우에는 이미 1000만 대, 2000만 대 보급이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생활에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게 확인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S 홀로렌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기사에서 보기로는 한 30만 대 정도 팔렸다라고 이제 들었는데, MS 홀로렌즈뿐만 아니라 다양한 AR 또는 MR 장비들이 한 수십만 대 정도가 이제 팔린 상황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올해는 이제 엑스리얼이 이제 제품을 이제 출시하면서 역시나 올해 30만 대 정도 팔렸다라고 이제 기사를 보면은 아마 이제 AR 또는 MR, XR 분야도 언젠가는 한 1000만 대에서 5000만 대 정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기술이 생활에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그래도 검증됐다가 한 5천만 대 정도라고 이제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한 시기가 조금씩 이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가트너의 하이퍼 곡선에서도 제가 이렇게 점을 찍은 요 정도 수준까지는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정확히 생산성이 안정화되는 단계까지가 정확히 언제 진입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가까운 미래 안에 이게 가능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나름 다양한 증거들을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애플하고 삼성이 이제 제품을 잘 만들어서 시장을 거의 어느 정도 주도해 갔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시기는 이제 이런 XR, 통칭해서 XR이라는 어떤 하드웨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시장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또는 이제 앞으로 삼성, LG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국내에서도 이통 3사 외에도 다양한 대기업들 또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열심히 좀 시장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뭐 시장 자료 같은 경우는 저도 글로벌 데이터를 계속 가끔 이제 사서 읽어보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얘기하는 내용은 이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증거는 미국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예전에 OS를 만들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러한 어떤 시장의 확대를 충분히 믿고 열심히 투자하고 제품 또는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그 기술은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만들어졌고,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실제 하드웨어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어떤 플랫폼 솔루션이 가려고 하는지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이 정말 제대로 돌아가려면 필수 요소가 이런 한 6가지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VR, AR, MR을 통해서 몰입하고 가상과 현실을 연결해주는 디지털 트윈이 정말 될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이제 많이 구현이 되고 있고 양산의 시기까지도 아직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조만간 들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충분히 보여줬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에서의 어떤 디지털 신원, 그 다음에 디지털 자산, 요즘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 많이 좀 이해도가 이제 높아졌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필수 요소들에 대한 기술은 이미 어느 정도 완성됐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술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디지털 트윈을 하려면은 내가 그 토니 스타크, 그러니까 아이언 비전의 토니 스타크 아까 그 잠깐 사례도 이제 보셨지만 그러면 내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 뭔가 상호작용을 하려면 컴퓨터를 쓸 때 키보드 마우스가 있듯이 뭔가 이제 필요할 거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뭐 마이너리 리포트의 그 톰 크루즈가 보여줬던 그 다들 이렇게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하게 봤던 그 동작, 그다음 토니 스타크가 자비스와 뭔가 상호 연동하는 그 동작 또는 상황 이제 다들 이제 보셨으니까 충분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직관적인 상호작용, 그게 아마 제스처나 또는 음성인식이 아마 될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증강현실을 띄웠을 때 내가 거기에 몰입을 하려면 충분한 이제 시각적인 어떤 품질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이러한 기술이 결국은 이제 서비스가 충분히 우리 생활에 들어올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가장 잘 된 제품이 메타퀘스트 3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제가 준비한 동영상은 어차피 자료를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그러면 정말로 이 제품이 우리가 현실에서 쓸 만큼 잘 온 거 맞아? 이렇게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메타퀘스트 3를 기준으로 상당히 제품은 많이 좋아졌다. 그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뭐 저희 회사 제품인데요. 저희 회사 제품 메타렌즈라는 상품명으로 이제 출시를 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CES에서 혁신상도 수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MS 홀렌즈만큼 또는 그에 준하는 수준이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학적인 부분, 그 다음에 센싱 부분, 그 다음에 통신, 그 다음에 AP 기반의 어떤 운영 체계, 그 다음에 AI 기반의 제스처 인식, 음성 인식, 공간 인식 등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잘 탑재하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저희 회사 제품하고 레티널의 제품이 실제 제품화가 돼가지고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는 정말 될까? 기술은 된 것 같은데 진짜 제품이 되는 거 맞아? 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애플은 어떤 컨셉 발표보다는 실제 제품을 완성해서 짠 하고 나타내주는 어떤 거에 가장 특화된 회사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스티브 잡스가 예전에는 딱 들고 나와서 짠 하고 보여주면 다들 와 했던 기억들이 있고 저도 뭐 상당히 뭐 좋아했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 비전 프로를 발표하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동안은 뭔가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하면은 애플이 이제 나옴으로써 이제 제품이 정말 되는구나. 그런 부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줬던 걸로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이 제품을 정말로 출시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양산품이 됐다 또는 정말로 될 수 있다까지는 분명히 맞다라고 이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시점이 된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도 XR 산업계에서 어떤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우리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뒤처지지 말자. 그래서 우리 좀 더 확실한 제품화를 보여주자 해서 기사가 나간 것처럼 삼성, LG,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앞서서 그 발제하셨던 이노 시뮬레이션을 포함한 국내의
다양한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들이 모여서 이런 얼라이언스를 체결하고 동맹을 맺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뒤처지지 말고 더 앞서 나가자라는 의도로 지금 열심히 모여서 머리를 맞대서 좋은 제품 또는 좋은 서비스 만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는 약간 아쉽기도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어떤 동맹도 맺고 최근 한 1년간 열심히 좀 활동을 했는데요. 저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 LG전자가 이제 메타와 손잡고 잘 해보겠다고 해서 조만간 이제 제품이 이제 뭔가 출시가 되겠구나 했었는데 좀 아쉽게도 이제 LG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하셔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었고요. 다만 삼성전자는 이번에 곧 XR 플랫폼 출시하겠다라고 해서 그 제품이 뭘까? 시스루 기반의 XR 또는 MR 글래스가 될까? 또는 비디오 스루 기반의 메타퀘스트 3와 같은 제품이 될까? 지금 굉장히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올해 말쯤 아마 발표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굉장히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제 글래스에 대한 하드웨어 쪽을 조금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일단 디지털 트윈이든 메타버스든 정말로 이게 실생활에 들어오려면 일단은 하드웨어가 많이 보급되어져 있는 상태여야 된다. 물론 그 하드웨어는 쓸만한 하드웨어겠지만 많이 보급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뒤에 이제 컨텐츠 회사들이 이제 폭넓게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시장을 계속 이제 밀어붙일 걸로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은 시장은 있는 것인가? 시장이 앞으로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러려면은 일단 하드웨어가 준비가 돼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상관관계를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전 세계적으로 하드웨어들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공간 컴퓨팅으로 연결된 확장 현실 또는 메타버스 또는 디지털 트윈은 이게 우리의 이제 미래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삼성, LG 사례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빅테크 기업 외에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들, 그 다음에 중소 중견기업들도 열심히 이걸 준비해서 우리의 이제 미래를 지금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가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발제하고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연관된 지금까지 어떤 부분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이러한 기술 또는 제품, 서비스가 디지털 트윈에 그러면은 어떻게 연결되고 이 디지털 트윈은 그러면 제조업하고 어떻게 그러면 같이 해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부터는 슈타겐 대표님하고도 많이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각각의 어떤 전문 분야가 있다 보니까 조금씩은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를 테니 오늘 이제 두 어떤 발제를 들어봐 주시고 또 토론 또 그리고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실 세계가 있고요. 이제 가상 세계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 준다라는 게 또는 요게 현실을 복제해서 그대로 가상에 둔다라는 게 어찌 보면 디지털 트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현실하고 가상 세계는 일단 동기화가 돼야겠구나. 또 그리고 가상 세계에서 뭔가 내가 해본 것들이 현실 세계에 반영을 하고 싶은 게 어찌 보면 우리가 디지털 트윈을 하는 목적일 텐데 그렇다면 가상 세계에서 내가 선행해 봤거나 또는 무언가 운영해 본 게 현실과 최적화가 돼야만 아마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플랫폼이 됐든 정말 필요하겠구나 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게 되려면은 아까 하드웨어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네트워크,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그 다음에 또 이 안에서 어떤 보안 이런 부분들이 잘 구성이 돼야만 현실과 가상을 동기화도 시키고 최적화도 시키고 이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다양하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어떤 보면 인프라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안에서 이제 뭘 하고 싶을까? 그러면은 가상 세계의 어떤 3D 모델링된 데이터들, 뭐 드론이 가상에서 뭔가 했던 것들을 실제에서 또 실제의 드론이 가상에서 연결돼서 어떤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아마 하고 싶을 테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뭐 현대자동차 또는 자동차 회사의 어떤 그 설계된 데이터를 가상과 현실에서 한번 봤던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뭐 CAD 데이터, 뭐 건설 쪽에서는 빔 데이터 이런 것들이 가상에서 먼저 한번 해보고 현실에 가져와서 현실에 한번 투영해보고 요게 이제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고 나서 모델하우스 가서
이렇게 이제 모형도나 또는 이제 우리 집이 만약에 지어지면 34평 기준은 이렇습니다. 25평 기준은 이렇습니다. 이제 모델하우스 가서 봤었을 텐데요. 앞으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죠. 가상에 가서 내가 직접 가서 체험해 볼 수도 있고, 가상에서 먼저 만들어 본 거를 현실에다가 증강현실로 투영해서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가 현재는 만약에 뭐 어떤 데이터를 좀 취득해야 되는데 현실 세계에서만 할 수 있었던 것들을 가상의 세계에 가서 먼저 한번 취득을 해본다든지, 또는 현실에서 취득된 데이터가 미래에 어떻게 반영될까를 가상세계에 가서 먼저 한번 해본다든지. 근데 이 먼저 해보는 게 우리 인간한테 어떤 위험이 될 수 있거나 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현실에서 바로 해볼 수 없으니까 가상에서 당연히 먼저 한번 해보고 싶은 욕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예측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또는 저렇게 되겠구나를 하고 싶은 일들이 아마 이게 디지털 트윈에서 가능할 수 있는 또는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는 뭐 기술적인 거는 앞서서 계속 제가 백그라운드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자꾸 이제 아까 제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를 조금 이제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어찌 보면 비슷한 말이다. 그게 제 결론인 것 같고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자료를 보면 자꾸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디지털 트윈 용어가 나오니까 이게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자료를 보기 시작하면 정보 취합이 잘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보기 시작하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엔비디아하고 뭐 에픽, 그 다음에 뭐 유니티 이런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3D 모델링,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의 어떤 시뮬레이션 이런 거와 가장 관련된 회사들이고, 이러한 회사들이 이 디지털 트윈을 굉장히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고, 이들이 그동안 만약에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그래픽 카드 팔아서 돈 버는 회사였을까? 라고 생각했다 하면 지금 와서 보니 그렇지 않았구나. 얘네들은 미래에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이미 생각을 해놨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중복된 동영상이어가지고 잠깐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지금 뭔가 로봇 슈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미래 공상과학 정도로 생각이 될 수 있는데요. 요거를 만약에 제조업이라고 바라보면은 내가 어떤 자동차, 뭐 건설 장비, 또는 뭐 우리 스마트폰, 또는 뭐 다양한 어떤 제조업에 필요한 무언가라고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은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 보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보고 이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어떨 것이다, 또는 어떻게 돼야 최적화가 되겠다, 또는 어떻게 효율적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상으로 먼저 해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마침 또 저희 회사가 월요일 날 제출한 제안서가 의료 디지털 트윈 플랫폼 사업인데요. 요 사업이 비슷합니다. 의료기기를 내가 제품을 기획하고 한번 만들어 보고 테스트하고 뭐 임상도 해보고 시험평가 거쳐서 인허가를 받고 싶은데, 이거를 다 한번 해보았더니 이거 페일 났어. 다시 처음부터 기획이나 설계를 수정해야 돼. 그럼 굉장히 이제 돈에 대한 기회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방금 보신 동영상처럼 먼저 한번 가상으로 만들어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전자파 테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유체학적인 해석, 그 다음에 요게 다른 제품과 연동됐을 때 문제,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의료 알고리즘이 소프트웨어가 돌아감으로써 유해성을 먼저 다 한번 해보는 거죠. 요 동영상처럼.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판단이 된 다음에 실제 제품을 만들어 보면은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시간과 그 기회비용을 많이 줄임으로써 굉장히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마침 또 이번 주에 제안서 발표하고 이제 아마 제가 목요일날쯤 이제 발표를 하러 갈 것 같은데요. 제안서를 제출했고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요런 게 이제 제조업에서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꼭 이런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이제 제조업 또는 제조업과 연장선상에 봤을 때 왼쪽의 이미지처럼 내가 운전을 하는 이 실제 상황과 그 다음에 다양한 주변 상황을 이제 가상의 데이터로 가져와서 현실 세계에 투영해줘서 내가 현재 현실에서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어찌 보면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의 내비게이션 수준은 우리가 요거지만 아마 이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상상하지 못할 거나 또는 상상하는 범위를 좀 더 앞서 넘어가서도 그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의료 쪽은 아까 제가 잠시 전에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유스 케이스를 좀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요. 뭐 엔비디아, 뭐 지멘스, 아마 올해 CES 때 지멘스에서 디지털 트윈에 대한 발제를 했었고, 아마 SK 최태영 회장님도 거기에서 그걸 굉장히 뭐 집중해서 봤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었는데, 현재는 이제 어쨌든 엔비디아가 이런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기술에 투자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 잠깐 동영상을 보면서 이해하실 수 쉽도록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Expanding the initiative to now include digital twin projects at 3 additional factories, which total more than 6 million 네. square meters. 시간 관계상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Connection is a spark that gives our lives meaning. It drives us to seek out others who feel the same way. Metaverse. You've probably started to hear this word being thrown around lately. Work today is more complicated than ever. The old ways of 동영상은 좀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기술과 이런 상황이 이런데 이 제조업의 현실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뭐 4차 산업이다, 기술은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 현실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제가 버넥트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원격 협업 솔루션으로 디지털 트윈 또는 이쪽 많이 하셔가지고 좀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우리 같은 스타트업들 또는 뭐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이 만들어도 현장에 가봤더니 이 디지털에 굉장히 둔감하고 좀 불편해하고 내가 굳이 왜?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기술을 만들고 준비를 해줘도 현장에 갔더니 이거 괴리감이 많더라.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으시고요.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뭐 안전사고부터 해서 문제들 역시나 계속 많고, 이런 문제들을 뭔가 VR, AR로 교육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뭔가 아까 디지털 트윈이나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가상에서 한번 해봐서 미리 학습시키고 한번 현장에 투입해 보려는 노력들도 많이 해보고, 그 다음에 현재 비자동화되어 있는 인간이 대부분 다 뭔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하던 것들을 좀 편하게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또 인구도 많이 줄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 고민들이나 문제점들을 찾아보고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다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런 좋은 기술, 뭐 XR 기술 또는 디지털 트윈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서 좀 해소해보자라고 하는데, 이제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주지를 이제 않는 게 이슈고, 어쨌든 국내에서 뭐 버넥트, 메타뷰, 뭐 맥스트 이런 회사들이 뭐 대부분 이제 가장 현재는 뭐 나름 앞서가고 있고 많은 사례들을 좀 하고 계신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수락해 주시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실은 한번 볼게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완료했습니다. 다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시간 관계상 일단 여기까지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현장은 사실 매우 열악해요. 뭐 소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여기서 뭐 전화 통화를 해서 뭔가 해결한다? 과연 가능할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뭔가 버넥트, 뭐 맥스트, 메타뷰 이런 회사들 아마 슈타겐도 뭐 비슷하시겠지만 뭔가 이런 다양한 디지털 장비와 어떤 증강현실 콘텐츠를 통해서 좀 협업, 그 다음에 업무를 좀 더 숙달하고 도와주신 것들 지금 하려고 계속 노력 중인데 제일 아쉬운 거는 어쨌든 현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이 처음 나왔을 때 아마 저도 한 2007년, 8년에 내비게이션 처음 샀었는데 주변 사들 뭐 내가 이렇게 운전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지도 보면 되지, 뭐 귀찮게 그걸 뭘 왜 보고 해. 근데 그때 당시에 내비게이션은 수준이 지금에 비하면 많이 떨어졌잖아요. 불편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계속 사람들이 익숙해지고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 없으면은 제 집도 못 찾아가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트윈도 우리가 조금 더 기술이 조금 더 부족하거나 또는 상황이 좀 부족하거나 힐링 컨텐츠가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계속 조금씩 서버릇하고 함으로써 인구 감소나 또는 어떤 전문가, 숙련가의 부족인 현상을 이런 어떤 디지털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해나가면 결국에 향후에는 이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충분히 좋아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한 5분, 6분부터 아마 10분 정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40분 정도 거의 다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술,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가 준비됐는지, 그 다음에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왔는지, 그 다음에 이 제조업에서 이 어떤 디지털 컨텐츠나 이런 제품에 대한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이 정도 수준까지 왔는데 아직 참 어렵구나. 여기까지를 저는 공유하는 자리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슈타겐 대표님께서 좀 더 어떤 한 가지 어떤 프로젝트에 포커싱된 좀 더 구체적이고 좋은 아마 강의를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치원 대표님이 요게 이제 전반적인 부분하고 디지털 현장에서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의 적용이라는 부분들이 왜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현장의 수용 저항, 그다음에 현장의 어떤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생태계 분과니까 이 디지털 트윈 혹은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새로운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잘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이 주변에 있는 생태계의 어떤 저항 요소들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일단 현장에서 직접 느껴지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따 토론을 할 때 현장의 수용 저항이라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한편으로 보면 이게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 사용자들에게 크리티컬한 그런 어떤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그냥 하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아직 저항이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은 좀 더 크리티컬한 측면에서 먼저 이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라는 부분들을 먼저 적용해 봄으로써 이 생태계 자체가 좀 활성화되게 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을지, 이건 조금 이따 토론 시간에 한번 의견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서 그런 부분 의견들을 좀 다시 한번 우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 김원현 대표님이 이제 이어서 자동차 공정에서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디지털 트윈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혹시 뭐 이건 이제 나중에 토론 시간에 저희가 같이 좀 포함을 할 부분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나 디지털 트윈에 인공지능이라는 게 AI라고 하는 것이 지금 뭐 LLM 중심으로 우리가 굉장히 붐업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결국은
한 5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AGI, 인간을 닮은 그런 수준의 지능형 인공지능으로 발전한다라는 그런 굉장히 예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술의 진보에 힘입어서 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일단 토론 시간에 저희가 좀 한번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발표하시는 내용 중에 혹시 그런 게 약간 타치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세션 발제는 슈타겐의 김원현 대표님이 자동차 제조 환경에서 경험하신 그런 어떤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관련된 내용으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슈타겐의 김원현 대표입니다. 그 메타버스의 제도약을 위한 접근과 실제라는 조금 제목을 달아봤고요. 자동차 제조 환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동안에 특히 이제 오늘 계속 이제 얘기를 들으셨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가상융합 경제 혹은 메타버스로 이어지는 이야기들에 대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획득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조금 다르게 다가가거나 아니면은 신선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접근을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저희가 자동차 이렇게 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봤습니다 라는 것보다는 어떤 식의 고민과 그 다음에 어떤 식의 접근을 통해서 우리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목차를 조금 사이클링적으로 좀 설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과연 언더스탠딩 포인트가 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해점을 갖고 시작을 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어떤 출발점을 우리는 가져야 되고 거기에서 어떻게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그 문제점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가겠느냐, 그럼 그 해결점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있는가를 되짚어보고 그 사이클링에 대한 거를 이제 제가 계속 소개를 받았던 현대자동차에서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해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가지를 좀 봐주십시오. 왼쪽은 제가 이제 소시적에 굉장히 많이 했던 스타크래프트입니다. 제가 저그 유저였기 때문에 일부러 우리 무탈리스트가 공격하고 있는 영상을 준비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스타크래프트 있죠. 여러분들 모두 사실은 저와 동년배라고 하신다면 PC방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했던 그 게임입니다. 그리고 로블록스입니다. 저희 딸이 여러 가지 맵을 갖고 저한테 자랑을 맨날 하고 있는 그 로블록스 맞습니다. 이 두 가지 게임이 저희한테 다가오는 게 상당히 큽니다. 로블록스는 우리한테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안겨주었고요. 스타크래프트는 저희한테 PC방을 안겨줬습니다. 이 두 개가 과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메타버스냐 아니냐예요. 다음입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있고요. 구글 있죠. 우리가 카카오톡을 씁니다. 그리고 이모티콘도 써요.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주고받지는 않지만 가상으로 이모티콘을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또 하나 구글이 있습니다. 물론 뭐 네이버도 있겠죠. 어쨌든 검색을 하게 되고 그 검색 결과를 우리가 공유하게 됩니다. 과연 다시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보여드렸던 이 스타크래프트, 그다음 로블록스, 카카오톡, 구글이라는 이런 제품들이 과연 메타버스냐 아니냐, 이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과연 이들을 묶었을 때 메타버스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메타버스가 스타크래프트, 로블록스, 카카오톡, 구글이 되냐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는 이유는요. 이 얘기를 다른 데서는 그동안에는 혈액형으로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사람들을 네 가지 혈액형으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의 혈액형을 대표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메타버스다 뭐다 라고 정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크래프트가 메타버스이긴 하지만 메타버스가 스타크래프트가 될 수 있다. 이거는 일종의 논리가 안 맞는다. 그래서 저희는 그 문제부터 시작했던 게 항상 포인트였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과연 메타버스부터 시작했던 게
어떤 결과를 낳았느냐를 좀 봐주십시오. 제일 잘 아시는 서울시 사실 문제 있었죠. 누적 방문자는 4만 명인데 현재 하루에 400명. 그 다음에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메타 호라이즌 월드 메타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갖고 있는 이 회사에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어 놓고 회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보는 어쨌든 저희가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사상적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질문을 많이 했던 건 우리가 뭐 할 거냐지 우리가 메타버스를 할 거냐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실패하게 되는 문제는 뭐냐면 메타버스라는 거를 하겠다라고 만들어 놓고 접근을 하다 보니까 사실 공감하기가 어려웠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말씀드리고 다니는 용어는 메타버스가 목표가 아니라 환경이어야 되는 거고 그 환경이 메타버스 환경이어야 되는 거고 그 메타버스 환경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오늘 발제에서의 이해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점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실 시작과 끝은 있죠. 그럼 시작은 출발, 스타트를 합니다. 막 뛰어가가지고 골에 딱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이 보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면 과연 시작을 해서 메타버스를 가는 것이 맞느냐? 우리는 메타버스를 향해 가느냐? 우리의 다시 들어갔을 때 골은 메타버스냐? 이 질문이 반드시 선행돼야 됩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로 다가가겠느냐? 이 단순한 구조가 그래서 스타트에서 골로 가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골로 가야 된다. 고로 메타버스를 하면 이 문제와 골을 형성시켜주는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의 개념적 영역입니다. 자, 그러면 출발점은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거를 문제 해결해서 골을 만들어가는 것의 공간적 영역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과연 문제점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느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가 처음에는 컨설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솔루션 공급으로 점차 넘어가면서 알게 된 사실은 단순하게 문제를 푼다, 문제를 찾는다,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 특히 저희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산업 현장, 제조 현장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솔루션 하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어렵습니다. 또 아까 최치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장은 별로 그렇게 이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어야 그분들에게,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그 다음에 산업 현장에 공감할 수 있게끔 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산업 현장에서 보는 두 가지 가장 특징적인 화면입니다. 하나는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거는 뭐 지금도 당연히 있는 문제고요. 우리 들어갈 때마다 외치고 들어가죠. 그럼 우리가 모르는 현장에 더 많은 매뉴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안전업무 가이드북이라고 제가 샘플로 한번 달아봤는데요. 이 가이드북이 만약에 있다. 그럼 안전 현장 혹은 산업 현장, 작업 현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 매뉴얼에 대해서 굉장히 숙지를 하셔야 될 거고, 그 숙지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본인의 이 기술적 성숙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겁니다. 자, 매번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선언할 수 있어야 되고, 매번 아까 보셨던 샘플처럼 현장에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이제 최치원 대표님이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AR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게 되죠. 이런 현장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의 문제점을 한번 안전사고 관점에서 간단하게 좀 구분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현장에서 안전사고는 사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부분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지켜야 하는 규정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봤습니다. 자,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한다는 건 휴먼 에러에 굉장히 가까운데요.
어느 사실 작업자도 안전 규정을 지키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를 지키고 싶어 합니다. 다만 어느 순간의 판단 실수로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지켜야 하는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갔을 땐 뭐 지켜야 돼요? 이게 혼돈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교육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된 교육이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인식도가 낮아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사람한테 계속 문제가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식점이라는 것은, 이 제조업에서 메타버스의 목표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봤을 때 이 디지털 전환의 목적은 인간 존엄성에 있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문제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인간의 존엄성이냐? 지금까지 우리가 뭔가 디지털 전환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솔루션 플랫폼을 도입한다라는 명분 하에 현장에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딱 한마디만 합니다. 필요 없어. 날 귀찮게 하지 마. 저희가 사실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착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실험을 해봤지만, 그분들이 너무 좋은데 하고 현장 들어갈 때 벗고 들어가십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존엄성에서 먼저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나를 귀찮게 하거나 괴롭히는 시스템들이 개수가 늘어나는 것이 디지털 전환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작업자가 좀 더 편하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실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중요한 건 뭐냐? 작업자는 세 가지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는 잠시 뒤에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찾아갔던 플로우는 대략 한 6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를 찾아야 된다. 이 문제를 찾고 보니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더라. 그럼 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 이유는 안전 숙지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야 되더라. 그리고 그 숙지 정보가 최소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알림 정보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쉬워야 되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휴먼 에러가 감소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해결이 되고 피드백이 반복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일련의 사이클링 과정을 가질 수 있는 구조를 갖고, 그것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안전사고에 대한 해결점의 어떤 이 루트였었습니다. 그러면 해결점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매뉴얼이 굉장히 많다. 근데 거기에서 또 매뉴얼을 전자 매뉴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전자 매뉴얼로 바꾸게 되면 로그인도 해야 되고, 로그인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잘 아시죠? 네.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치고, 비밀번호 당연히 잊어버렸고, 다시 이제 비밀번호 찾으려면 핸드폰 가져야 돼. 핸드폰 밖에 있고, 많이 겪으셨잖아요? 이 난리를 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 인간 존엄성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제가 추가적으로 기술을 이제 적어놨던 거는 인공지능하고 IoT, IoB, 그 다음에 FDT, CPS, XR 등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AI입니다. 두 번째는 IoT 혹은 IOB입니다. 저희가 보는 건 IOB입니다. IoT는 인터넷 오브 띵스고요. IOB는 인터넷 오브 비헤이비어입니다. 이제 아까 가트너 말씀하셨었는데 가트너에서 나온 개념이긴 하죠. 작업자들의 행동, 패턴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IoT 형태로 데이터가 연결돼야 된다. 이 연결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FDT는 Federated Digital Twin입니다. 연합 디지털 트윈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갖추고 있는 디지털 트윈들이 연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디지털 트윈의 단계, 가장 상위 단계의 개념이고요. CPS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물 이제 피지컬 시스템을 사이버 상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XR은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최치원 대표님의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까지 왔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템이 굉장히 많다, 아니면은 로그인 정보가 많다,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작업자는 3가지만 알면 됩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네,
이 세 가지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가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과연 2분 23초를 쟀다가 건너나요? 아니면 초록불이 생기면 건너나요? 네, 우리는 초록불만 보고 건너죠. 그리고 노란불이면 뛰어야 되고 빨간불이면 서야 됩니다. 작업 현장 안에서 휴먼 에러가 줄기 위해선 이 시그널이 단순화돼야 되고 이 시그널만으로 사실은 작업자들이 운행할 수 있어야 된다. 모든 그 뒤에 시스템과 모든 인공지능,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페더레이티드 디지털 트윈들 모든 게 뒤에 숨어서 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어떻게 작업자들한테 주겠느냐만 고민하고 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희가 바라보는 현장을 해결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를테면 이런 거죠. 바닥에 LED를 깐다. 그러면은 그 LED가 색깔이 3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혹은 2가지만 있어도 됩니다. 초록색하고 빨간색. 빨간색이 뜨면 거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빨간색이 뜨기 위해서는 그 뒤에 다양한 시스템들이 붙어서 계산을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빨간색이 뜨면 되겠죠. 그러면 사람이 멈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멈춘 것에 대한 행위에 대한 데이터는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학습을 하고 다시 운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환경은 100% 안전한 환경이 될 거라고 확신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희가 포스코랑 작업 현장에 대해서 안전을 이야기할 때 했던 논리이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유스 케이스, 제가 설명드린 이 유스 케이스가 과연 메타버스인가 메타버스 아닌가입니다. 과연 메타버스란 용어가 되게 중요할까? 아니죠. 우리는 혹시 메타버스를 대하는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반대로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란 말입니다. 네.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고를 두고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게 보다 확장적이고 보다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점이고 다시 앞선 이해점으로 넘어오게 되면 메타버스는 그래서 목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환경이어야 된다. 이 확장적 환경, 이 실가상이 융합된 환경이야말로 우리의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이제 목표점이자 우리의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사실은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인공지능 얘기를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한 가지 있는데요. 니아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가 가장 이제 좀 기억에 나는데 인공지능은 질문을 하지 못한다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감이 있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상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이 시스템 전문가도 알고리즘 전문가들 저희 팀원들과 저희 파트너들과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저희 파트너들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공지능은 고도화된 계산기로 봐야 된다. 거기서 더 넘어가는 사실들에 대해선 굉장히 두려워하지만 사실 잘 따져보면은 일종의 고도의 계산기로 바라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 99%의 확률로 오케이다라고 했을 때 그걸 100%로 인식할 확률은 당연히 100%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1%를 갖고 이 문제를 뒤집을 수 있는 영감을 갖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영감에 따라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고요. 그거는 뭐 여러 기술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겠지만 우리가 쓰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나와 있는 기술,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계속 근접해 나가서 고도화된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 존엄성,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더 좋게 쓸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어떤 방향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상적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저보다는 좀 더 인공지능 전문가 분이거나 아니면 인공지능 쪽에 계시는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장에 국한된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링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통해서 저희가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접근을 했고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낳았는지를 빠르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공장에 대한 사례에 있어서 이 사실 제조 현장은 다 똑같습니다. 세 가지의 포인트가 있었어요. 첫 번째, 수작업으로 생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수작업 생산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휴먼 에러나 사고가 발생을 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공개된 상황에서 좀 이런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현대자동차 일을 해서가 아니라 뭐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많이 있죠. 뭐 현장 작업자분들이 뭐 유튜브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현장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쉬면서 보게 되고 그 유튜브를 보면서 작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더 어렵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나오게 된 연유는 있습니다. 휴먼 에러에 대한 어쨌든 간에 분명히 문제를 안고 있다라는 게 수작업의 생산 형식인 거죠. 또 하나는 자동화 기반의 공정 운영이다. 이 자동화라는 말, 이 오토메이션이라는 말 대단합니다. 지난 특히 3차 산업혁명 때부터 이루어졌던 이 자동화 기반의 공정 운영은 어마어마한 산업 발전을 이뤄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요이 땅 해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공장을 온 시키는 스타트 온 버튼을 누른 이후에는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시간과 그 다음에 이 조절을 할 수 없는 게 단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산 방식이 경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현장이 라인이 자동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뒤에는 시스템들도 경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의 그 다음에 실시간에 그 다음에 유연함의 생산 방식을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가 봤던 문제 해결점이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 첫 번째, 새로운 기술의 기존 공장 도입이 어렵다. 뭔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새로운 공장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예시가 되는 게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HMGIX라고 하는 싱가포르 공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새로운 실험들이 많이 들어갔죠. 거기에 맹점은 거기 들어간 기술들은 실공장에 넣지 못합니다. 신공장에 새롭게 모험을 하면서 넣었던 거기 때문에 실공장에서는 전혀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실험을 해보는 거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또 현재 지금 공정을 물리적으로 전환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가 그 싱가포르 공장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컨택을 했던 프라운호퍼 쪽이나 쿠카 그 플렉시블 프로덕션의 개념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다 셀 방식으로 가는 것들입니다. 지금 라인 생산으로 하고 있는데 이걸 셀 방식으로 간다? 난데없이?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낸다? 사실 셀 방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전환할 이유가 현장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왜? 지금도 이미 차는 잘 생산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생산을 높이거나 낮추는 등의 조절을 할 수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토메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땅 하면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은 결국에는 지금 공장이나 새로 짓는 공장 모두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제조 방식이 유지된 상태에서 유연 생산이 가야 된다. 이게 현장의 니즈이자 그 다음에 고객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저희가 제안했던 제품은 크게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탈 라인입니다. 이 메탈 라인은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공정, 특히 이제 그 공정을 운영하기 위한 로봇들, AGV들, 그다음 지그 이런 것들에 대한 머신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제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제어를 하기 위한 제어 코드가 생성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 제어 코드가 지금은 수작업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만든 다음에 이식을 시키면 로봇이 이 코드에 맞춰서 작동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고 자동차 라인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했던 건 이 로봇 자체를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그대로 모사해 놓고 이 로봇에 대한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경로를 찾아가는 학습을 시켜놓고 업무 베이스로 이 로봇을 작동시키게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GV80이 왔을 때 하는 일, GV70이 왔을 때 하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산타페가 온다라고 했을 때도 이 로봇이 바로 알아서 작업을 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로봇에 대해서 다시 티칭을 해야 되고 다시 설계를 하다 다시 시뮬레이션 해야 되고 라인 세팅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최소 한 달에서 최대 6개월까지 걸려요. 근데 만약에 강화학습된 기반으로 이 업무를 알아서 수행할 수 있다. 얘가 산타페인 것만 알면 바로 경로를 바꿔서 찾아나갈 수 있다라고 한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실 경부에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상환경에서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고 그거를 가상 제어기를 통해서 실물과 연동시켜 가지고 작동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해냈고요.
또 하나는 PLC가 되겠습니다. 이 PLC는 뭐냐면 현장에 가보시면 로봇들이 쭉 있는데 이 로봇들 단위의 공정마다 공정을 관리하는 PLC 박스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로봇을 제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공정 자체, 그러니까 만약에 도어 탈거라고 한다면 문을 떼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공정들이 있을 텐데 이 공정들을 어떻게 컨트롤 하겠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어디에서는 정상 작동시키고 어디에서는 느리게 작동시키고 어디에서는 빠르게 작동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하이브리드 카를 니즈를 많이 겪었으면서 요구를 하면서 반도체 이슈 때문에 자동차가 생산이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장은 돌아가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타페, 그러니까 소나타 같은 경우에 쭉 계속 공장은 돌아가니까 만들어 놓고 하이브리드 반도체를 이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데다 옮겨 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을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45초에 한 대씩 나오는 것들을 뭐 3분 아니면 5분에 천천히 늘려가지고 갈 수 있게 한다면 이 시간 동안 물리적인 차가 주차해야 되는 공간이나 물리적인 환경들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식시키게 되면은 다시 속도를 늘려가지고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러한 유연성에 대한 것들을 공정에서 컨트롤해야 된다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마지막에 메타맘 같은 경우에는 뭘 한 거냐면 대시보드입니다. 아주 단순하게는 대시보드가 이제 보이는 것 뿐인데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메탈 라인의 로봇들과 공정들이 이 스케줄형 바 형식으로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관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걸 누르게 되면 바로 그 로봇 제어를 위한 디지털 트윈 환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그런 세 단계를 통해서 작업자는 단 하나 대시보드 형태에서 보고 지금 로봇들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공정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고 이것들을 유연 생산하기 위해서 마우스 클릭만 해서 조절을 해주면은 유연 생산이 바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현대자동차랑 이제 같이 해서 기획을 해서 만들었고 그거를 지금 납품을 위해서 공정에 대한 POC를 현재 이제 현장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 성과물을 위해서 지난 2023년도에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하는 이포레스트 테크데이라고 해서 공장 내에서만 운영을 하는 이 행사입니다. 그래서 울산 현대자동차 관계자분들만 모셔서 지금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어떤 신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약 한 150개 정도 신기술이 이제 소개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신기술이 도입이 되고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하는 소개가 열리는 박람회 같은 시간이 있었고 그때 저희 제품이 A1 그러니까 전체 기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술로 소개가 돼서 현대자동차 내부에서 다음과 같이 실증도 하고 그 다음에 소개도 받고 뉴스에도 나고 뭐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현대자동차에게 굉장히 이제 좀 인정을 받았던 그런 큰 계기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설계 시간 최대 3개월 보편적으로 3개월 정도 걸리던 거를 빠르면 3일 안에 3일 안에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지금 미세 보정하고 테스트 연동하는 게 있는데 미세 보정은 단순하게 말하면 로봇을 작동하도록 만들어 놓고 결국 거기에 그 로봇에 연결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키패드 같은 게 있습니다. 조이스틱 같은 건데요. 그걸로 티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맞추는 그런 장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테스트를 해서 다시 연동까지 일어나는데 최소한 4개월에서 최대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한 달에서 2달 정도로 단축을 시켰기 때문에 한 4분의 1 정도로 단축을 시킨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제일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요 공정에서 보여드리는 게 지금 현대자동차에서도 도전을 했고 저희도 같이 도전을 했던 도어 탈거 공정이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에서의 도어 탈거 공정은 제가 뭐 포르쉐도 가보고 아우디도 가보고 다 가봤습니다만 도어 탈거라고 하는 거는 차체를 이제 만들어 놓고 도장을 하기 전에 차 문을 다 떼어냈고 그 다음에 도장을 하고 의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붙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장 작업을 할 때 이 문이 붙어 있으면 불편하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필수 공정인데 전부 사람이 합니다. 문짝을 떼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기계로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저기 협동 로봇이랑 그다음 산업용 로봇이 협동 로봇이 문을 열고 산업용 로봇이 볼트를 뺀 다음에 이제 문짝을 띄워가지고 옮기는 그 설계를 현대자동차에서 했고 저희는 그걸 메타버스 환경에서 먼저 학습을 한 다음에 연동시켜가지고 이제
진행되도록 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오른쪽에 이제 그 라인이 만약에 들어가서 자율화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27억까지 저희가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한 게 이제 저희가 산정한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문제는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까지 산정을 해가지고 다 해봤는데 알고 보니 이 도어 탈거 공정이 제일 이제 까다롭고 어려운 공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다음 거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요거 하면 된다고 해서 그거를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했더니 도어 탈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 슈타게인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거를 하여튼 도전을 했었고 어렵사리 성공을 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때는 야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연을 하는데 참 그렇죠. 뭔가 이제 바로 전까지 작동이 되다가 VIP가 오시면 갑자기 작동이 안 됩니다. 예, 뭐 여러 번 겪었습니다. 뭐 그런 거 하면서 사실은 며칠을 이제 버텨온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은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과연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지금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네. 메타버스를 하기 위해서라는 용어도 안 했고요. 근데 지금 만들어야 되는 이 제품은 메타버스 환경에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데이터 자체도 메타화돼야 되고요. 그래서 앞서서 다시 설명드렸던 2회점부터 쭉 왔던 이 사이클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저희가 어떤 문제를 받고, 특히 현장에서 지금 경직되어 있는 이 라인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유연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받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상공간, 특히 우리 메타버스가 실가상이 연동되기 전에 이 가상공간이 어떻게 설계돼야 되는지를 설계를 했고, 그걸 연동시켜서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게 현대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이제 숨어있는 메타버스를 대했던 방식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과로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에 과기부의 실감 콘텐츠 분야에서 장관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뭐 장관상 처음 받아봐가지고 제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띄워봤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과연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시야와 그 다음에 어떤 접근법을 가지게 되실 건가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메타버스의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이 메타버스의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그것이 맞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좋은 사례를 경험하시기를 빌고, 그리고 저희와 같이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기회를 같이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는 분들과의 협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우리 최 대표님하고 우리 김 대표님 두 분의 현장에서의 어떤 실질적인 그 부닥치는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라는 그런 어떤 뭐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 네임이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이지는 않지만 뒤에서 메타버스라는 것들이 돌아가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 사용자들 혹은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이제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편리하고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론이 어떤 것일 거냐라는 부분들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셔서요. 두 분 이제 발제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줌으로 접속하신 우리 한동순 교수님께서 우리 생태계 분과의 공동 분과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줌으로 접속을 해주셨는데, 두 분 발제에 대한 부분, 지금 우리 큰 주제가 제조 분야에서의 메타버스의 활용 방안, 사례, 뭐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 교수님이 먼저 토론 코멘트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이어서 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번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실제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많이 식상해지고 또 많은 부분에서 그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킬러 콘텐츠들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이제 유용성이 있고 필요성을 갖다 느낄 수 있는 이런 내용을 발제를
많은 그러니까 멀티모달 시스템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의 어떤 자연스러운 제스처부터 시작해서 언어, 행동들을 하나하나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인간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되게 높아진 부분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현재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 최치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어떤 그 우리의 그러니까 HMD나 아니면 가상현실에 진입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이제 만들고 계시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런 어떤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새로운疾병들이나 훨씬 더 쉽게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가상세계에 접속하고 그 접속된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는 새로운 기기들의 출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우리 슈타겐의 김원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이제 그 현대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기존의 어떤 그 제조업체가 이런 어떤 가상현실의 필요성들이나 뭐 메타버스의 필요성들을 이렇게 인식하고 이런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해 갔다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그걸 그렇게 운영하는 전통적인 제조산업 쪽에서 이 필요성이나 이런 걸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이런 측면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김원현 대표님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 운영을 하시면서 그런 사례들을 만들고 하나하나 새로운 어떤 그 가능성들을 타진해 나가는 부분에서 이제 가장 어려웠던 기술적인 분야, 물론 이제 기술적인 분야보다는 현재 어떤 전통적인 제조업들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뽑아내면서 그런 어떤 공정들을 개선시키는 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긴 있지만 뭐 그거 결부해서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지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 방송을 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을 전혀 지금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생성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가상세계랑 이제 인터페이스를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HMD로 많이 이제 얘기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그 기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새로운 가능성들이나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이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생성의 인공지능이 가장 핵심적으로 멀티모달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멀티모달 기능과 이제 결합해서 새로운 어떤 도구들의 가능성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예로 뭐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니까 그 메타에서 그 장갑, 그러니까 손의 움직임하고 머리 헤드셋의 움직임 두 개만 갖고 다리의 어떤 자세라든지 실제 전체적인 몸의 포즈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그걸 가상세계에 구현하는 이런 기술들이 나온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무거운 HM들을 꼭 쓰면서 가상세계에 그러니까 진입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들이죠. 뭐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도 약간은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도전 과제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언가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그 무언가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예. 뭐 당장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제가 예. 그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한 이유도 아마 비슷한 이유지 않을까 싶고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어떤 AR, VR, 뭐 MR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 처음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기도 하고 현재까지도 제가 보통 어디 가서 이제 발표를 하면 가장 마지막 페이지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책을 봤는데 거기 예. 베지터가 이제 스카우터를 착용하고 이제 예. 지구별에 이제 처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적들의 전투력을 측정하고 예. 내가 이 사람과 싸울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결정하는 어떤 그쵸. 중요한 그 정보가 됐었는데요. 그때 그 만화책에 봤던 그런 정도 무게와 부피면은 참 좋지 않을까? 현재도 예, 제가 가장 맞습니다. 꿈꾸고 있는 게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가 계속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그 MS 홀로렌즈는 다들 많이 보셨으니까 앞쪽에 광학계가 이렇게 그 어떤 프로텍터 어떤 바이저까지 치면 한 두께가 한 뭐 4cm, 5cm 정도?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저희 회사도 두께 한 10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필름 형태로 만드는 기술 개발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필름을 지금 뭐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쓰고 계신 안경에 딱 붙이면 앞에 영상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메타에서 레이번이랑 같이 해서 만든 스마트 안경이 카메라하고 블루투스로 이제 음성만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거의 선글라스랑 똑같은 폼팩터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지금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 보통 한 30g, 35g 내외 정도가 보통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정도 무게라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쓸 수 있는데 저항감이 이제 별로 없기 때문에 기술이 더 발달해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생각하는 목표는 한 배터리 포함해서 한 80g 정도? 요 정도 무게까지 스탠드얼론으로 안경처럼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이 착용하기 참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뭐 어떤 이렇게 프레임 안에 어떤 이게 뭔가 착용해야 한다라는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좀 더 경량화하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보면 이렇게 몇 명의 제다이가 앉아서 앞에 이제 요다 선생님이 홀로그램으로 탁 뜨셔가지고 막 대화를 나누는데 그들은 아무런 도구도 없이 이제 상호작용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저도 이제 주변에 어떤 분들과 이제 그 스타워즈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가, 여기에 어떻게 하면 빛을 가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아무것도 스크린이 없는데도 빛을 반사시켜서 투사를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참 토의들 많이 하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솔직히 답은 없습니다. 가고 싶은 방향이고 길이고, 저도 언젠가는 꼭 하고 싶은 어떤 아이템 또는 기술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분명히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960년대 70년대 처음 HMD를 만들어서 테스트했던 당시에는 거의 그 장비를 만들기 위해 그 장비가 구동되기 위해서 한 5평에서 10평 정도의 방 하나가 다 쓰여졌었는데, 지금은 뭐 약간의 투박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착용하는 정도, 메타든 MS든 저희든 요 정도 안에서 이제 그 기술이 다 구현되기까지 한 50년이 걸렸다고 하면은 앞으로의 기술 속도를 봤을 때 분명히 1, 20년 안에는 충분히 쓸만한 안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언젠가는 스타워즈의 요다 선생님 같이 우리는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아도 그렇게 시각화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걸로 좀 기대를 뭐 저도 하고 있고 열심히 좀 연구 개발할 거고요. 다음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그 옴니아라는 스마트폰이 이제 삼성전자에서 만들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전신이죠. 이거 갖고 뭐 하지 했을 때 저도 뭐 네이버나 다음 카페 같은 데서 개발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뭐 일기장도 그 만들고 뭐 계산기도 만들고 해서 그런 거 막 개발자 어떤 플랫폼 같은 곳이죠. 일종의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 같은 일종의 네이버 그런 블로그 같은 데서 막 자기들이 만든 거 올려보고 서로 다운받아서 막 써보고 막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플의 아이폰 3GS를 시작으로 갤럭시 1을 통해서 그런 걸 굉장히 쉽게 다운받고, 그 다음에 카톡이라는 킬링 컨텐츠가 딱 나와주니까
5.2억만 명의 대한민국 모두가 정말 스마트폰을 다 사게 됐고요. 물론 이제 국가 보조금의 혜택이 갤럭시 1부터 한 4까지 정도는 어느 정도의 보조금도 좀 약간 수여를 해주면서 이 시장을 폭발적으로 5,200만 명이 다 스마트폰을 사게 만들어줬는데, 그러니까 기술도 어떤 그런 스카우터 또는 요다 선생님이 떴던 그런 홀로그램 어떤 투사 상황, 기술도 이렇게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아까 제가 발제한 내용에 보면은 그 가상 화폐, 그 다음에 그 어떤 메타버스 또는 디지털 트윈 환경 안에서 금융과 경제가 뭔가 발생하고 거기서 돈이 오가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형성이 되면 그들이 번 돈과 또는 그들이 투자하고 싶은 돈이 저희 같은 기술 회사로 들어와서 훨씬 더 빠르게 밀어붙여 주시면 저는 현재까지 이 정도 상상력과 이 정도의 기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경에 100마이크로미터 필름으로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데까지는 R&D는 왔는데, 이게 정말 제품화가 되려면 그런 주변 환경도 좀 뒷받침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 대표님이 아까 우리 네. 한 교수님이 또 질문해 네, 주신 부분. 그 질문하셨던 게 제 기억으로는 가장 그 어려웠던 기술적 분야였던 것 네. 같은데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어려운 부분을 다 피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네. 그게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들어갈 때 그 마음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 현장에 계시는 이 모든 그 기술들과 이 현장에 계신 노하우는 절대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될 거고, 그 존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봤고,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이제 뭐 로봇 제어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그 로봇 제어하는 게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는 환학이나 뭐 전 세계 1등하는 쿠카나 아니면 현대로보틱스는 로봇에 대한 제어를 안 하냐고요. 훨씬 많은 노하우하고 그다음에 정보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건 그들의 로봇에 대한 물리적인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한 것까지 저희는 건드리지 않았었어요. 그것까지 하면은 완전 로봇만을 위한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이 로봇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지? 이 전기 자극을 데이터로 바꾸는 쪽, 이런 걸로만 이제 많이 생각을 했던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뭔가 감히 뭐 나서 가지고 디지털 트윈 해가지고 바꾸겠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 R&D가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 물리적으로 이미 갖춰져 있는 제품들 사이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연결하겠느냐, 이게 포인트였고, 기술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장에서 애로사항일 수도 있는 게, 결국에는 연결이 생각처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계 쪽이 특히 더 그런데, 완벽하게 만들어놨는데 뭔지 모르는 게 안 돌아가잖아요. 아니 왜 자동차도 왜 벤츠나 뭐 포르쉐만 그 장고장이 안 나냐고요. 다 똑같이 차를 만드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곳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들에 대한 이 툭툭 터지는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는 좀 약간은 좀 스트레스였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거기 물려 있는 장비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을 이제 여는 데 있어서도 문을 열고 나면 그 볼트가 이제 그 풀어지는 그 곳을 비전이 가서 찍어요. 비전이 어딘지 알아야지 로봇이 비전이랑 저희 거랑 합쳐가지고 이렇게 보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비전이 꺼지면, 비전이 이제 뭔가 문제가 꺼지면 로봇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저희 것도 죽는 거죠. 근데 이제 서로 딱 손 붙잡고 보면 어디가 문제가 생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또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로봇을 껐다 켜 안 돼. 비전을 껐다 켜 안 돼. 뭐 이런 이제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사실은 공장에서 저희 제품이 돌아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저희가 더 두려운 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파일럿 공정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 생산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아까 이제 지금처럼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의 문제들이 분명히 생길 텐데 왜냐하면 지금 잘 되고 있는데도 하루에도 수십 개의 문제가 막 터지더라고요.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뭔가 기술적이보다 현장에서의 그 결국에는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돼야 되느냐가 저희한테는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접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을 굉장히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얘기가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 가지 이제 또 질문이라고 할까요? 뭐 궁금점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이나 전체 공정 시스템은 통합해서 관리 시스템들이 원래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실제 뭐 사고들이 생기는 부분, 하자가 생기는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마 모색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아,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봤던 문제는 사실은 뭔가 사고가 나거나 안 되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저희가 대응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음, 제일 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유연 생산에 대한 니즈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실은 현대차는 차를 잘 만들고 있고 잘 팔고 있어요. 전 세계 3위의 업체 글로벌 기업이기도 하고 저희가 뭐 나서 가지고 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내부에서는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 다음 스텝을 뭘 준비하겠느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이런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포인트가 있었던 거였고요. 당연히 지금 쓰고 있는 에미아스라든지 ERP라든지 로봇이라든지 다 잘 쓰고 있습니다. 다 잘 되고 있어요. 다만 굉장히 분리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책임 소재랑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관리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봤던 포인트는 뭐냐면 데이터가 연동이 되는데 제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제어를 하고 싶다. 할거 이제 아까 전에 잠깐 설명 이제 드리려고 하다가 지나갔던 부분이 이 SDF라는 용어인데요. 현대자동차에서 먼저 이제 제시했던 용어가 SDV죠. 그래서 Software Defined Vehicle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OTA 기능, 그러니까 오버 디 에어라는 용어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타고 있는 지금 자동차가 리콜이나 뭐 이런 것들도 지금은 그냥 소프트웨어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돼요. 지금 최신 이제 현차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보시면은 어플로 관리가 되고 우리가 핸드폰으로 차를 바로 이제 열 수 있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차들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어가 나왔던 게 SDF입니다. 그래서 이건 원래 SDM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매니지먼트라는 용어가 있고 그 용어에서 이제 나온 게 SDF라고 보는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팩토리, 결국에는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라는 건데 그 정의라는 개념을 저희는 제어라고 봤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정의하겠느냐? 뭐 정의해주면 뭐합니까? 공장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데 결국엔 공장을 움직이기 위한 건 제어가 필요했고 그 제어라는 용어가 공장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지금은 그럼 어떻게 제어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굉장히 이제 좀 면밀하게 들여다보려고 애를 썼고, 지난번 한 3년 전에 저희 이제 저를 불러주셨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그 공장에 들어가는 곳조차도 사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쓰여지고 있는 데이터들 절대 가지고 나올 수 없고 도면들 절대 밖에서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1차 협력사가 아직 아니기도 하거니와 뭐 이제 그 일종의 쉽게 얘기하면 간이 협력사 같은 걸로 이제 일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아닌 데다가 현대자동차에 있는 이 데이터들은 거의 국정원 관리를 받을 만큼의 국가 산업 데이터로 관리가 돼요. 그거를 저희가 막 갖다가 뭐 디지털 트윈 만들겠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협력사랑 같이 일을 하게 됐었고 안에 들어가서 일을 했었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도 굉장히 더딥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결국에는 애로사항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어 포인트에 이제 초점을 뒀었고, 그래서 SDF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우리가 핵심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냐를 봤고 그거 하나만 팠습니다. 네, 그거 하나만 팠고 그거 해결되면 나머지는 우리 메타버스 환경의 가장 큰 장점은 복붙이 되잖아요. 컨트롤 CV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오히려 더 좀 중점적으로 목표를 잡고 갔던 게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또 굉장히 또
어려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3년 전에 발표하신 게 그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시한 정도로서 얘기하시면서 했던 게 이제 실질적으로 현대전자 공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적용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만드신 걸 보고 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발표한 자료는 현대하고는 다 저 동의가 된 자료. 혹시 뭐 아, 문제가 되시진 아, 않으실까요? 오늘 보여드린 건 거의 저희 제품 위주고요. 네, 현대자동차, 잠깐만요. 그럴 리 없는데? 전혀, 갑자기 물어보셔서, 네, 아마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이포레스트 테크데이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게 이미 그 YTN에 뉴스에 소개가 됐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내부 기사화도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이미지들은 제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네네. 이미 본인들이 현대자동차 본인들이 이제 사용하신 거라 요거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원래 오늘 우리가 요 세션 하면서 사실 이제 처음에 어느 정도 우리 포럼에서 좀 의도했던 그 아이디얼한 저 토픽은 뭐였냐면 제조 산업이라는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라는 게 좀 실질적으로 지금 잘 적용이 되는 분야다라고 생각이 됐고 B2B 분야에서 그다음에 이제 그 분야가 그래도 디지털 트윈이라는 좀 앞선 분야의 사례들도 우리가 좀 사례들로 나오는 걸 보면 뭐 원자력 발전소나 굉장히 우리가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메타버스로 해결하는 사례들도 있고 해서 굉장히 어드밴스드 돼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는 나름의 어떤 추정을 가지고 거기 플러스 이런 현재 제조에 적용되는 메타버스에 AI라고 하는 것 지금은 우리가 LLM 기준으로 AI를 얘기하지만 이게 진화가 되면 AGI로 간다라고 지금 그게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갈 거다 사람 같은 생각을 할 거다라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메타버스에다 AGI라는 미래의 어떤 기술이 얹혀지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지금 말씀을 근데 하다 보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걸 듣다 보니까, 현실은 그렇게 우리가 빨리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는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에 계시는 그 작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사용자 입장에서 이거 필요 없는데 아직까지 그 사용자 저항감 같은 것도 굉장히 크고 그 부분을 극복할 만한 크리티컬한 유시지 같은 걸 제시해 주는 것이 굉장히 일단은 중요한 부분일 거고 또 하나는 또 거기서도 지금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게 이제 플렉서블 매니팩처링 시스템 같은 것들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부분이 일부 백단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디지털 트윈이나 어떤 딥러닝이나 이런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들이 많이 활용은 되고는 있지만 그것 또한 각각 지금 프래그먼트가 돼 있어서 이것들이 통합적으로 뭔가 시스템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디얼하게 막 돌아가는 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얼핏 네. 들어서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 있는 게 만약에 뭐 이 얘기를 하면은 뭐 BMW나 프라운호퍼나 뭐 엔비디아나 이 사람들은 우리말 못 알아듣겠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저도 그걸 소개를 하고 다녔고 최시원 대표님도 보여주셨던 게 옴니버스예요. 거기 아까 영상도 나와서 그 BMW 현장 나오잖아요. 그거를 프라운호퍼 연구소랑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담당자를 알고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예, 이제 용기 있게 독일어로 해보겠다고 하고 줌으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그 친구들은 공장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거기 공장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만들어진 거는 영상입니다. 홍보 영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산업 메타버스를 주장하는 이 모든 이 글로벌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다 영상입니다. 실제로는 본인들도 몰라요. 안 해본 거예요. 판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용기를 얻었던 건 현장에서 제대로 한 건 우리구나 라는 용기를 얻었던 건 있고요. 또 하나 LLM 말씀을 하셔서 이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뭔가 이게 나왔었는데요.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게 반 맞고 반 틀립니다. 뭐냐면 앞으로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있는 기술들이 있고 그게 사실은 현장에 적용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도 있지만 또 하나는 LLM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게 작업자분들께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작업자 1이에요. 나는 항상 그 작업을 하잖아요.
문 뭐 털고 이거랑 몇 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하는 용어는 몇 개 없어요. 그거를 학습을 시켜서 한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말을 하면은 내 플랫폼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 학습은 어려운 학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현장에서의 LLM은 아마 게임이나 이런 데서 쓰는 LLM이 아니라 굉장히 축소된 형태의 LLM일 거고, 그거를 고도화시키는 거는 오히려 훨씬 이쪽이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접근법에 있어서도 당연히 현장에서 적용성과 그다음 현장의 니즈가 같이 맞물려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을 접목해가지고 뭔가 큰 어드밴스된 그런 결과를 내야지 되는 그런 단계로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현재 자- 현장에 있는 레거시 문제가 네. 오히려 더 크리티컬하게 현재는 걸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공지능의 모양이 LLM 같은 그런 초대형이 아니라 지금 점점 또 국내에서도 포커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스케일러블 랭귀지 모델 혹은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SLM 부분에 자꾸 이렇게 포커스를 하고, SLM 정도로 규모가 작아지면 온 디바이스로도 우리가 지금 핸드폰 같은 거로도 그게 이 AI가 돌아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서 아주 단순한 혹은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의 인공지능 적용을 접목을 통한 이 그 어떤 생산 공정이나 프로세스들의 효율성을 높여가는 그런 가능성들은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얼핏 듭니다. 지금 뭐 말씀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 부분까지도 또 진전이 돼서 말씀이 좀 됐는데, 혹시 한 교수님 혹은 최 대표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과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제조에서의 메타버스 요것들이 향후에 어떤 우리가 좀 쓰임새 혹은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 좀 짧게 코멘트해 주실 거 있으면 한 교수님부터 먼저 짧게 코멘트해 주시겠습니까? 마무리 5분 남았으니까 한 2, 3분 예. 정도씩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사실 뭐 제가 제조업 분야를 또 많이 아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스마트 팩토리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인공지능이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은 뭐 되게 많을 것 같으면서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인공지능과 이제 메타버스라는 두 가지를 그러니까 결합해 얘기했을 때 가장 핵심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인식하고 말을 진짜 자연어처럼 인식을 하고, 뭐 요새는 거의 음성으로 얘기해도 크게 어려움 없이 그대로 다 번역을 해주거든요. 텍스트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과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진짜 많아질 거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제조 산업 분야에서도 이제 그런 어떤 제조 산업을 하고 있는 여러 이제 그 노동자들이 어떤 그러니까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고 또 그걸 갖다 입력받아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진짜 많아질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LLM에서 가장 핵심은 그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 진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최 대표님 코멘트 하실 분 있으면. 아, 네. 저는 뭐 두 교수님과 대표님께서 너무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뭐 기술이나 뭐 어떤 현장 상황보다는 이제 법규에 대한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타다 금지법도 시작해가지고 기술이라는 걸 한번 막 멋지게 한번 생각하고 다 만들어 봤는데 규제에 막혀버리면은 한번 이게 규제에 막히면 다음부터는 계속 끊임없이 이제 스스로가 검열을 하고 스스로가 자꾸 통제하고 스스로가 안 되는 이유를 계속 더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가상융합 이제 활성법도 이제 법제화가 되면서 앞으로 이 산업을 좀 키우려고 이제 아마 국가에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어떤 현업에서 연구개발하고 제품화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회사들이 일단은 규제나 이런 거보다는 먼저 도전해 볼 수 있게 하는 어떤 토대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특히 이런 기술을 써주는 어떤 대기업의 뭐 앞으로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죠. 그런 곳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이것도 결국은 다 법하고 연관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게 만약에 형성이 돼서 만약에 어떤 건축 도급을 받았다. 그럼 거기에 1%는 안전을 위해서 무조건 써라. 그럼 안전과 관련된 장신구든 교육이든 하게 되는 것처럼 이런 가상융합 산업법에 따라서 이러한 기술들을 어찌 보면 어느 정도
테두리 안에서 의무화되고 제도적으로 써주는 문화가 계속 형성되고 그런 게 선순환이 되면은 기술은 자연스럽게 또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부분들을 또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 대표님 뭐 마무리 코멘트 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 없으시면 그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기가 막히게 지금 6시로 맞추셨는데 시작은 늦더라도 우리가 끝은 완벽하게 맞추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2년 전인가 3년 전에 두 분 모셔서 한번 들었었는데 오늘 일부러 또 이렇게 제조 분야에 또 거두시기 때문에 이렇게 모셔서 그동안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들었는데요. 제조 분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레거시의 어떤 기존의 어떤 오프라인 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배리어가 아직은 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얼핏 들고 그런데 이제 여전히 거기다가 AI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여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의 발전이 분명히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뭐 햅틱으로 잘 안 되는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보이스로 이제 전부 다 해결하거나 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모두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모셔서 좋은 발제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한 교수님 또 멀리 전주에서 또 이게 원격으로 멋진 모습 이렇게 또 같이 토론 같이 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